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가설 설정에 따른 귀납적 논증입니다. 귀납법이란 여러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여 그것의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해서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실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가설 설정에 따른 확률적 귀납 논증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가설 설정에 따른 귀납적 논증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판사인 여러분은 이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진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능력을 발휘하여 피고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당시 사건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위를 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증거를 수집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 수집 단계 이전에 필수적인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설 설정입니다. 모든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서 어떤 주제의 진위를 가리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가설의 진위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시작합니다. 살인범의 예로 되돌아가면 판사인 여러분은 수사의 가장 첫 단계에서 이 사람은 살인범이다 혹은 살인범이 아니다 라는 가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후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 확인을 통해서 이 가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살인에 이용된 흉기에서 발견된 지문과 혈흔이 피고의 것과 일치하고 동일한 시간에 피해자와 피고가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피고는 살인범이다 라는 가설이 참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문과 혈흔이 다른 사람의 것이고 동일한 시각에 피고가 다른 곳에 있었음이 확증된다면 피고는 살인범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할 수 있고 피고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증거나 검증의 신뢰성인데 이는 통계적 혹은 수학적인 확률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앞의 예에서 지문과 혈흔 감식에서 피고의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문과 혈흔이 피고의 것과 일치하므로 이 사람은 살인범이 100% 확실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증거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과 혈흔 감식은 정확도가 높은 검사이지만 확률적으로 검사에 오류가 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오류가 있을 사소한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 감식과 혈흔 감식의 정확도가 99%라고 가정한다면 엄밀하게 말해 우리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내린 결론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99%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의 틀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증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이건, 목격자의 진술이건, CCTV이건, 어떤 증거이건 불확실성 혹은 오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요. 증인을 돈으로 회유하면 알리바이와 목격자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고 CCTV도 정교하게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지요. 직접적이고 확실하고 100% 완벽한 증거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한 증거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애매모호한 간접적인 증거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의 진위 여부를 검증했을 때 이러한 증거에 의한 확실성이 100%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유전자 검사, CCTV의 증거, 다수의 목격자의 진술, 정황 증거와 기타 수많은 물증이 모두 피고의 살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증거의 종합적인 정확성은 99.9999999% 이상이다. 하지만 0.00000000001%의 오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증거는 100% 완벽하지 못함으로 믿을 수 없다. 합리적인 검증 절차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기준은 100% 완전 무결한 완벽성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자연과학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기준은 논리적, 경험적 완벽성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확률적 신뢰도입니다. 현대 과학 철학의 근간을 이룬 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이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반증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주장은 검은 백조. 한 마리만 발견되면 즉시 거짓이 되므로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요정의 부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증이 불가능하며 이는 과학이 아닌 신념의 영역에 속합니다. 과학은 이론이 참임을 영원히 증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반증 시도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잠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즉, 과학적 사실은 100% 증명된 진리가 아니라 아직 반증되지 않은 가장 신뢰도 높은 가설입니다. 따라서 어떤 과학적 결론에 대해 100% 완벽한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과학의 질문은 이 결론이 현재까지의 모든 반증 시도를 이겨냈는가? 그리고 반대 가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가? 가 되어야 합니다.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제기한 철학적 난제로 과거의 경험적 관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적 추론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 하얀 백조만 100만 마리 보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발견되는 순간 이 명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험적 사실에 기반한 과학은 논리적 필연성에 의한 100% 확증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며 항상 확률적 결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심각한 오류 또 하나는 확실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것의 상대적인 비중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증거의 정확성이 99%이고 불확실성이 1%라면 정확성은 불확실성보다 무려 99배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정량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히 불확실성의 존재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99배나 신뢰도가 높은 증거를 믿을 수 없다라고 기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도 이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검증 절차에서 참 혹은 거짓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100% 완전 무결한 논리적 확증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확률적인 신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5%, 좀 더 엄격한 기준에서는 1%보다 낮은 경우 이를 통계적인 유예 수준, P-value라고 합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참일 가능성이 95% 혹은 99% 정도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합리적, 과학적 사유를 추구하는 지성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압도적이고 신뢰도 높은 증거를 제시해도 지극히 낮은 불확실성과 오류 가능성만을 고수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쾌변이자 억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논리적인 완벽한 진실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망상에 빠진 쾌변론자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믿거나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서도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단 0.00000000001%도 없냐? 라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합리적,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설을 세운다. 둘째, 각종 증거나 연구,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셋째, 검증한 결과를 취합하고 검증된 통계적, 확률적 신뢰성을 확인하고 이 신뢰도가 특정한 수준 이상이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특정한 수준보다 낮으면 검증한 가설이 진실임을 받아들인다. 넷째, 사실 여부의 판단 기준은 논리적으로 무결한 100% 확실성이 아닌 특정 수준 이상의 경험적, 확률적 신뢰도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개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상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라는 목격자는 피고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B라는 목격자는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을 해야 할까요? 피고가 범인인 동시에 범인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증거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이 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론을 조금 더 확장하면 됩니다. 상충되는 증거가 공존할 경우 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고 개수가 많은 쪽의 증거가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개수가 적은 쪽의 증거를 상쇄시키게 됩니다. 이때 진위의 확실성의 정도는 수학적, 경험적 확률로 표현되며 카설 검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합니다. 이는 통계학에서 베이즈 정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사후 확률을 통해 사전 사건의 확률을 추정하는 통계적 접근법입니다.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어떤 동일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지지하는 여러 개의 상반된 증거가 있을 때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에 의하면 특정 증거의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을수록 참 혹은 거짓임을 시사하는 증거의 개수가 반대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을수록 그것을 진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 10명의 증인이 소환되었습니다. 9명의 증인은 피고가 무죄임을 주장했고 1명의 증인은 유죄임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무죄임을 증거한 9명의 증인은 대단히 진실하다고 평판이 난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90%이고 거짓을 말할 가능성은 10%였다고 합시다. 반면 유죄를 주장한 나머지 한 사람은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과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각각 5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9명의 진실된 사람이 무죄임을 증거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유죄임을 증언한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 피고가 유죄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피고가 실제로 유죄일 확률은 실제로 유죄여서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을 실제로는 무죄인데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과 실제로 유죄인데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확률을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무죄인데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은 9명 모두 진실을 말했고 1명은 거짓을 말했을 확률로 약 0.1937입니다. 실제로 유죄인데 10명이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은 9명이 모두 거짓을 말했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참을 말했을 확률로 0.000000005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유죄일 확률은 0.000000005를 0.1937과 0.000000005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약 0.000000028이 됩니다. 즉 위 상황에서 피고가 유죄일 확률은 0.000000028%, 무죄일 확률은 99.999999972%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9명의 진실한 사람이 피고가 무죄임을 증거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한 사람만이 유죄임을 증거할 경우 비록 한 사람이 유죄임을 증거했을지라도 절대 다수의 신빙성 있는 증거들은 그 사람이 무죄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유죄일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9명이 무죄를 이야기했고 1명이 유죄를 이야기했으니 피고가 무죄일 가능성은 90%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100%에 가깝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는 9명의 증인이 거짓말을 자주 해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50%에 불과하지만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99.9999999%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9명의 증인이 모두 유죄라고 주장하고 1명의 진실된 증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무려 9명이 유죄라고 주장하고 1명만이 무죄임을 주장하지만 9명의 발언은 대부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죄로 믿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확인해 봅시다. 피고가 실제로 유죄일 확률은 실제로 유죄여서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을 실제로는 무죄인데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과 실제로 유죄인데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확률을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무죄인데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은 9명 모두 거짓을 말했고 1명은 진실을 말했을 확률로 약 0.00193입니다. 실제로 유죄인데 10명이 위와 같이 증언했을 확률은 9명이 모두 진실을 말했고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한 경우로 약 0.000000000001953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유죄일 확률은 0.000000000001953을 0.00193과 0.0000000001953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약 0.000000001이 됩니다. 피고가 유죄일 확률은 0.0000001%로 계산됩니다. 9명의 신뢰도 낮은 증인들이 아무리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한 사람의 진실된 증언이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면 수많은 거짓 증거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베이지 정리라고 합니다. 베이지 정리를 어떤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통계죠. 신뢰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첫째, 어떤 사실을 지지하는 증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것이 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가지 증거만 존재하는 것보다는 10개, 100개 증거가 있을수록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뢰도가 높은 증거는 신뢰도가 낮은 여러 증거를 상쇄시킬 수 있다. 신뢰도 낮은 100명의 증언보다 신뢰도 높은 단 1명의 증언이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상충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진위 여부는 지지하는 증거의 상대적인 개수와 신뢰도에 의해 결정된다. 두 요소를 종합하여 계산된 수학적 확률 수치를 통해 진실 혹은 거짓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뻔한 결론을 베이지 정리라는 수학적인 개념과 함께 복잡한 계산식까지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모르고 막연하게 다음과 같은 억지 주장을 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경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10가지 증거를 제시했고 나 또한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10가지 증거를 제시하더라. 당신 주장이 정말 참이라면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도 없다는 증거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참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는데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있으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성경과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오류이다. 이는 명백한 억지 주장입니다. 만일 이런 논리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반박도 가능하지요. 무신론자들은 성경과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10가지 제시했는데 나는 성경과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10가지 증거를 알고 있다. 거짓과 참은 공존할 수 없는데
만일 성경과 하나님이 정말로 거짓이라면 참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참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는데 유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있으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성경과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똑같은 논리인데 똑같은 궤변입니다. 이 논리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참과 거짓은 상호 완전히 배타적이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피고가 유죄인 동시에 무죄일 수 없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피고가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인 것이지요. 따라서 앞서 제시한 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 10개와 부정하는 증거 10개가 있는 경우 지지하는 증거 10개가 모두 틀리거나 부정하는 증거 10개 모두가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하는 증거가 10개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에 반대되는 부정하는 증거의 존재 자체는 지지하는 증거를 부정할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10가지 증거가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증거하는 근거를 대야만 가능하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여 어떤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엄정한 논리적 사유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너무나 쉽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